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찾는 수업입니다. 저자는 장더펀, 출판사는 라이온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더펀, 대만의 유명 아나운서 출신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단연간 내면 수양에 대해서 연구했고 이에 관한 저서로 새로운 자신으로 살다, 소망을 이룬 자신을 만나다, 이 밖에 여러가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써져 있는 책인데요.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펼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인생의 답을 찾고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거나 깊은 슬럼프에 빠져 꼼짝 못하고 있다면 이 책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내가 이 책을 쓰도록 마음먹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한 남자가 밤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는데 한 여자가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가 너무 초조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도우려는 마음으로 다가갔다. 무엇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차 열쇠를 찾고 있어요. 집에도 못 가게 생겼어요. 대충 어디쯤에 떨어뜨리신 건가요? 여자는 조금 떨어진 어두운 곳을 가리켰다. 저쪽에서 열쇠를 꺼내려고 지갑을 열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럼 저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자가 당황해하자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저쪽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여자가 너무 바보 같다고 비웃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야기 속의 여자처럼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많이 있다. 타인 혹은 외부 물질 세계에서 인생의 답과 행복을 찾으려고 온 힘을 다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애초에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대도시에 사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시선을 돌리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의 노예로 전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로 이 책은 주인공이 어떤 멘토와 만나서 얘기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행복은 외부 사물로부터 얻어지는 쾌락이야. 다시 말해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할 외부 사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런 행복은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 하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야. 어떤 문제냐 하면 외부 사물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했던 상황이나 사물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게 되는 거야. 하지만 기쁨은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야. 깊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러나오면 외부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사라지지 않아. 여기에서 사랑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야. 진실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야. 분명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부모들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사랑을 핑계 삼아 자식을 자기 소유물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자식이 원하는 삶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아이에게 강요하곤 하지. 다음은 참 자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인은 참된 자아란 사랑, 기쁨, 평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참된 자아가 사랑, 기쁨, 평화인가요? 사과가 익으면 왜 떨어질까?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지. 나중에 삶의 지혜가 담긴 경전이나 고소를 한번 찾아보시게.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 이런 내용이거든. 인간의 본질은 사랑, 기쁨, 평화다. 하나만 물어보겠네. 만약 자네가 한 번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아이스크림을 생각할 때 입안에 침이 고일까? 노인이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다.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맛을 모를 것이다.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없을 것이다. 같은 논리라네. 우리가 사랑, 기쁨, 평화를 열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애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아기지. 아기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대부분 아기를 보면서 기쁨과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아기 천사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울며 보채거나 똥오줌을 쌀 때는 조금 다르겠지만 아기가 우는 건 생명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 자아의 본질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네. 다 울고 다 보챈 후에는 다시 평화와 기쁨의 상태로 돌아가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지. 자꾸 억지로 울음을 그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부모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아온 억압에 대한 고통을 상기시키는 법이지.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당장 끊어내기 위해서 무조건 어르고 달래거나 무섭게 윽박지르기도 하는 거야. 그런 행동은 부모 자신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 받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꼴이라네. 다음은 감정 에너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쌀밥 뷔페 실험이다. 한 교실에 쌀밥 3공기를 준비해두고 학생들에게 매일 등교할 때마다 쌀밥마다 다른 인사를 하도록 했다. 첫 번째 쌀밥 인사는 사랑해. 넌 정말 맛있게 보여. 이것이고, 두 번째 쌀밥은 인사는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세 번째 쌀밥 인사는 더러워. 넌 정말 쓰레기야. 이것이었다. 한 달 후에 첫 번째 쌀밥은 향긋한 곡주 냄새를 풍기며 누렇게 변했고, 두 번째 쌀밥은 곰팡이에 심한 악취를 풍기며 새까매졌다. 세 번째 쌀밥은 까만 곰팡이가 피고 악취도 났지만 두 번째 쌀밥만큼은 아니었다. 최소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쌀밥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았다. 이것이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주는 실험이었다. 평소에 별뜻 없이 던지는 말이나 생각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니 사실 쉽게 믿기지 않았다. 마지막 이야기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것이었다. 한 공간에 진동수가 확인되지 않은 소리급세 여러 개를 늘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울리면 이 소리급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다른 소리급세가 같이 울린다는 과학실험 그 원리와 매우 비슷한 내용이다.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좋은 사람, 좋은 일,
좋은 것들이 따라오고 불평, 불만이 많고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항상 안 좋은 일만 벌어진다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다음은 멘토가 잠재의식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노인은 이번에는 분필을 들고 벽에다 그림을 그렸다. 먼저 말 한 마리를 그리고 그 뒤에 마차와 마부, 마지막으로 마부 뒤에 앉은 손님을 그렸다. 로링은 이번에도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이번 그림은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었다. 노인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네. 타고난 운명에 따라 마차의 종류가 달라지지. 운이 좋아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크고 화려한 마차를 타겠지?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외모까지 훌륭하지. 반대로 운이 좋지 않아서 작은 마차를 타야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 좀처럼 뜻을 이루기가 힘들지. 재능도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하지만 마차가 가는 길을 따라 그 사람의 운은 달라질 수가 있어. 마차가 가는 길은 넓고 평평할 수도 있고 좁고 구불구불할 때도 있지. 사실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작은 불행쯤은 무시해 버릴 수가 있어. 마차가 크고 튼튼하면 길이 험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마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말이 꼭 필요하겠지? 말한테 넌 네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니? 이렇게 물으면 아마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마차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말할 거야. 여기에서 하나 더 물어보자고. 그런데 조금 전에 왜 왼쪽으로 돌았니? 그건 갑자기 왼쪽 뺨이 당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돌았죠. 말은 우리의 표면 의식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삶을 선택하고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련의 자동 제어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림 속의 말이 마부가 왼쪽 고삐를 당겨서 왼쪽 뺨이 당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럼 마부가 우리의 잠재의식인가요? 마부는 자동 유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실제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뒤에 앉은 손님 아닌가요? 손님이 남쪽으로 가자는데 마부가 마음대로 북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노인이 대답 대신 눈빛으로 동의를 표했다. 그렇다면 손님은 대체 뭐지? 로링은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다. 벽에 그린 그림과 바닥에 동심원을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 이 손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자아라군요. 노인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참된 자아와 소통할 수 있나요?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겹겹이 둘러싸인 원을 뚫고 참된 자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 그게 바로 참된 자아야. 참된 자아를 찾으려면 먼저 잠재의식을 최대한 표면의식으로 끌어내야 하네. 그러다 보면 참된 자아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거야. 노인이 바닥의 동심원에 뭔가 더 그려 넣었다. 그리고 5% 의식이라고 쓴 부분을 가리켰다. 이 부분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네. 먼저 잠재의식에 고정된 자동 프로그램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표면의식으로 끌어내야 하네. 다음은 식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 1. 식품 비율. 곡물 40%, 과일 및 채소 40%,
단백질 20%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다. 이 식사 시간. 아침은 꼭 먹고 가능한 한 많이 먹는다. 저녁도 반드시 먹되 가능한 한 일찍 조금 먹는다. 식사 간격은 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몸에 축적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해준다. 3. 식사량.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매끼 식사량은 5주먹 분량을 넘지 않도록 하고 배를 70에서 80%만 채운다. 4. 조리 방법.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선과 육류는 익히지 않으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으니까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기보다는 물에 삶거나 찌는 것이 영양 흡수 면에서 좋다. 5. 먹는 방법. 음식을 충분히 씹어야 침과 음식이 잘 섞여서 소화 흡수에 좋다. 음식과 음료를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게 먹지 않는다.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 체온으로 맞추기 위해서 신체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계속 낭비되면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로 쉽게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찬 음료를 즐기더라도 얼음을 빼고 가능한 상온 음료를 마시도록 한다. 다음은 걷기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러링은 자신감 넘치는 여자의 늘씬한 몸매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렇게 뚱뚱했다는 말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저는 우연히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떻게 신체와 연결되느냐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선수였잖아요. 여자가 과거를 회상하듯 잠시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신체와 더 많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배우는 동안 내가 신체를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창 운동할 때가 신체와 연결될 좋은 기회였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죠. 러링은 또 하나 깨달았다. 단순히 하루하루 몸을 단련한다고 신체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신체가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의 작은 자아가 신체와 동화되었을 뿐 진정한 연결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르신에게 신체 연결 방법과 원리를 배운 후에 즐겁게 할 수 있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나에게 꼭 맞는 운동법을 찾았죠. 그것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요? 너무 단순하고 쉬운 답이라 조금 놀라웠다. 왕년에 트랙을 질주했던 사람이라 결국 본업으로 돌아간 것일까? 그래요. 걷기죠. 다리 근육 단련은 체력 저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는 아주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운동이죠.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러닝머신에서 시범을 보였다.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걸으며 양팔을 힘차게 흔들었다. 잘 보세요.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느리고 깊게 호흡하면서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폭을 크게 해서 빨리 걸으면 아주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죠. 어르신 덕분에 생각을 비우고 온 신경을 두 다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죠. 이렇게 하면 걷기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명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6개월 만에 20kg가 빠졌죠.
그뿐인가요? 머리가 맑고 상쾌해지더니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 자신의 신체를 감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나요?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지, 긴장해서 어깨를 움츠리지는 않는지, 불안하고 초조해서 위가 뒤틀리지는 않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신체를 잘 인지하고 다독이며 관심을 기울이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신체의 연결 방법은 일상에서 수시로 자기 신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군요. 맞아요. 하지만 운동이랑은 분명히 달라요. 운동할 때 신체를 감지하려면 온 정신을 쏟아야 하지만 평소에는 조금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루한 회의 시간에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앉아있지? 엉덩이와 의자가 맞닿은 느낌은 어떻지? 긴장할 때 움츠러드는 부위가 어디일까? 이 부분을 편안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문자답 해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회의에 집중하면서 잠깐씩 조금만 신체에 관심을 기울여봐요. 그런 매의 순간이 알차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면 우리의 의식이 더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매우 넓지만 우리의 집중력은 아주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동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도 하고 복잡한 외부 세계를 인지하며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잠재의식에 속하고 우리의 집중력은 눈에 보이는 사물에 쏠려 있죠. 만약 신체를 인지하는 범위가 늘어나면 5%에 불과한 의식 범위도 늘어날 것입니다. 어르신이 말한 잠재의식의 일부를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다음은 우리가 주고받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보이는 것은 최근 자네가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네. 자네는 그저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 자네가 변하면 남편도 호기심이 생기고 자네가 하는 것들이 궁금해질 거야. 그리고 자네를 따라해 보고 싶겠지. 처음부터 자네 생각을 무조건 강요하면 남편의 작은 자아는 당연히 강한 거부감을 드러낼 거야. 그렇겠죠? 꼭 기억해두게. 먼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걱정하는 건 사실 아주 무책임한 가학행위야. 예? 러링은 제 얘기를 의심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노인은 러링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모자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아들이 친구들과 멀리 놀러 간다고 하자 어머니는 젊은 애들끼리 몰려다니면 사고가 나기 쉽다면서 반대했어. 하지만 이미 다 큰 아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 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하염없이 잔소리를 늘어놨지. 에너지 작용의 법칙 잊지 않았겠지? 이 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아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줬을까?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겠지요? 그렇지. 이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 이유는 혹시라도 아들한테 사고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 책임과 두려움을
아들에게 전가시킨 것이지. 내가 걱정을 무책임한 가학행위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나? 하지만 정말 천지분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른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고요. 말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출발점이네. 어머니의 본심이 사랑과 관심에서 출발했다면 아이에게 하는 잔소리는 사랑의 표현이겠지? 하지만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아이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피하는 것이라면 그저 스트레스일 뿐이네.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죠?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지만 에너지 작용 이론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어. 아이가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주인공은 얼마 전에 이혼한 예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루루입니다. 루루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러링을 붙잡고 온갖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남편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아나 부인으로 변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남편의 잘못이고 루루는 억울한 피해자였다. 러링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루루를 위로하면서 얼마 전에 본 영화 내용을 떠올렸다. 펩티드 어쩌고 했던 그 부분이다. 루루의 펩티드는 어떤 것일까? 루루는 피해자의 역할을 선호하는 것이 틀림없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피해자 컴플렉스가 발동하고 시상 하부에서 피해자 펩티드를 분비했을 것이다. 피해자 펩티드는 혈액을 타고 온몸의 세포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말초 신경 조직에 흡수됐을 것이다. 러링은 초등학교 시절 루루가 반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고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했다. 그때 루루와 같은 입장이었던 러링은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전전긍긍했기에 루루의 당당함이 부러웠다. 신기하게도 루루의 태도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었다. 시험 성적이 안 좋을 때, 숙제를 안 해오거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선생님들이 늘 너그럽게 넘어갔다. 아마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했겠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루루는 점점 피해자 역할의 장점에 익숙해졌을 것이다. 루루의 신체 세포는 이미 이건 다른 모든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펩티드에 길들여진 거야. 영화 내용대로라면 일단 특정 펩티드에 길든 세포는 그 펩티드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생리 시스템을 움직여 우리에게 그 펩티드를 생산할 수 있는 행동을 유도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그 펩티드를 생산하는 사건을 만들어낸다. 러링은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내 자신이 만든 일이란 말인가? 일단 펩티드의 요구가 발생하면 우리의 대뇌가 제한 용량 2000피트 내에서 정보를 걸을 때 신체 세포가 필요로 하는 생각과 감정에 부합하는 것들을 선택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 파동이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건과 사물을 끌어당기고 만다. 동창 모임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러링은 발걸음도 마음도 무거웠다. 아마도 에너지의 작용에 영향이 크겠지. 오늘 친구가 발산한 부정적 에너지의 영향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러링은 노인이 추천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라는 책을 펴고 필사하라고 했던 부분을 꼼꼼히 읽었다. 나는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곧 신체는 아니다. 나는 나의 신체를 보고 느낄 수 있지만
보여지고 느껴진다고 해서 진정으로 본다고 할 수는 없다. 나의 신체는 지치거나 흥분하고 병들거나 건강하고 무겁거나 가볍거나 불안하거나 편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참된 자아와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곧 나의 신체는 아니다. 나는 욕망이 있지만 내가 곧 욕망은 아니다. 나는 나의 욕망을 인지할 수 있지만 인지할 수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욕망은 수시로 생기고 사라지지만 내 안에 참된 자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욕망이 있지만 내가 곧 욕망은 아니다. 나는 감정이 있지만 내가 곧 감정은 아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느껴진다고 진정으로 느꼈다고 할 수는 없다. 감정은 수없이 반복되지만 내 안에 참된 자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감정이 있지만 내가 곧 감정은 아니다. 나는 생각이 있지만 내가 곧 생각이 아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보고 인지할 수 있지만 인지할 수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다. 생각은 수시로 생기고 사라지지만 내 안에 참된 자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생각이 있지만 내가 곧 생각은 아니다. 나는 유일한 순수 자각이며 모든 생각, 감정, 감각, 인지의 증거이다. 다음은 감정에 대한 어떤 아주머니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쓰고 소리내어 읽으라며 이런 문장을 적어주셨어요. 나는 학대받는 고통의 감정을 찾고 있는 나를 본다. 나는 온 마음으로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감정의 요구를 내려놓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감정과 결합해서 나타난 결과란 말이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의 감정을 찾고 있는 나를 본다. 나는 온 마음으로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감정의 요구를 내려놓는다. 감정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의 요구를 내려놓아라. 러링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르신이 그러셨죠. 이런 감정들은 떼어내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나는 이 감정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감정을 내려놓는다. 내 안의 잠재의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면 5%에 불과한 표면의식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쓰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자신에게 익숙한 고통의 감정이 나타날 때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 보라고 했어요. 나는 이 감정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요? 러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주머니는 러링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잘 안다는 듯 빙그레 웃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사이에 자신과 감정 사이에 완충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평온을 찾을 수가 있죠. 질문의 답이 아니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난 이 감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 인정하든 말든 그 감정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죠.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한 에너지가 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고통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도, 억지로 밀어낼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굴복하라. 사고라도 난 것일까? 오늘따라 오두막으로 가는 산길 도로가 꽉 막혀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러링은 한시라도 빨리 노인을 만나고 싶어 초조했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차가 막히는 건 누구의 뜻일까? 아마 하늘의 뜻이겠지? 하늘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간섭할 수 있겠어? 간섭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굴복해야지. 러링은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래, 굴복 말고 다른 감정이나 행동은 어차피 아무 소용이 없고 힘만 빠질 뿐이야. 러링은 음악을 들으며 교통정리가 끝나고 길이 뚫릴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기로 했다. 이때 도로 옆에 작은 샛길이 눈에 들어왔고 샛길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러링은 방금 샛길로 돌아온 일을 노인에게 이야기했다. 바로 그것이 굴복의 장점이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사실을 받아들이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거든. 이제 저항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겠지. 덕분에 눈앞에 닥친 위기나 불편한 상황에 충분한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노인은 바닥에 그린 동심원에 굴복이라는 단어를 써놓았다. 감정의 벽을 깨트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굴복이야. 생각을 멈추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 모든 생각을 지금 순간에 집중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지켜보면 대부분의 생각이 과거나 미래의 일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든 주의력을 지금 하는 일에 집중시켜봐.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 그릇이 피부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는 거야. 기름 묻은 접시가 깨끗해지는 동안 손가락의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을 잊을 수가 있어.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운전을 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말이죠. 러링이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좋은 질문이야. 그럴 때는 자신의 신체에 집중을 하게. 신체의 각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전달되는지 말이야. 혹은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아. 이건 자네도 잘 알지. 우리의 생각은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기 쉽지만 우리의 신체와 호흡은 언제나 현재형이거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지. 굴복의 두 번째 단계는 그 사실 때문에 생긴 감정에 저항하지 않는 거야. 지금 자네의 슬픔이나 절망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사람들은 보통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 그 감정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온갖 회피 방법을 동원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부정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거야. 하지만 이 감정은 아무리 저항해도 사라지지 않아.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감정에 저항할 때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거든. 더 많은 에너지가 몰리기 때문에 그 사건이나 감정은 더 강력해지는 거야. 예, 알고 있어요. 모든 감정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감정이란 생기면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고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그렇지. 부정적 감정은 어둠과 비슷해서 쫓아내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어둠을 쫓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끌어오는 것이지.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야. 이건 영원불변의 진리라네. 그렇다면 그 빛을 어떻게 끌고 오나요? 자신을 인지할 때
깨달음의 빛이 떠오르는 법이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쫓아버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빛은 기쁨이야. 자네가 좋아하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러링은 자신의 삶에 기쁨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한참 생각한 후에야 어렸을 때 춤추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공부에 매달리면서 이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없었다. 또 뭐가 있을까? 러링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한다. 고아원 아이를 돌보는 봉사를 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전에 대자연에서 느낀 여유와 자유도 좋았다. 춤은 예술적 감각을 깨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야. 춤을 출 때 온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신체와의 연결에도 도움이 되고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버릴 수도 있지. 또 다양한 동작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히려면 정신 안정이 꼭 필요하네. 우리의 인지 능력을 높여서 외부 사물과 자아를 살필 수 있게 해주거든. 예를 들어 명상은 신체의 변화는 전혀 없지만 감정과 생각을 확실히 제어해주고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우리의 참 자아와 닿을 수 있게 해준다네. 찰나이긴 하지만 이 순간에 우리 생명의 근원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 생명의 근원을 제대로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영향이라도 큰 도움이 되지. 정신 안정 기술은 절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 하지만 수련하는 과정에서 참된 자아에서 발산하는 사랑, 기쁨, 평화를 조금씩 느낄 수가 있어.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사실 소설 형식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제가 발췌 요약을 하다 보니까 많은 스토리를 건너뛰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그런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또 재미있게 읽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자는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성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소설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자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을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